들어갑시다. 과학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견해. 견해니까, 그쵸? 여러 사람 얘기 나올 수 있겠죠? 당연히 구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갑시다. 20세기 중반에 등장한 과학사회학은 끊어줄게요. 과학 지식을 생산하는 과학자 공동체의 성격과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자 했다. 뭐, 대단한 얘기는 없네요. 그쵸? 과학사회학의 선구자인 로버트 머트는 사람 이름 나왔으니까 체크 한번 하자. 그죠? 자, 사회를 유기적으로 상호 연관된 사회 제도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하는 끊고 구조 기능주의적 시각에 따라서 끊어주고 괜찮습니까? 과학자들의 행위를 규제하고 통합하는 과학자 공동체의 규범에 주목했다 끊어주고 괜찮습니까? 과학이라는 제도를 분석하려고 시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문장을 길게 느렸죠? 일부러죠, 지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단, 결과적으로, 머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죠? 이렇게 본 거야. 사회가 뭐다? 상호 연관된 사회 제도들. 괜찮죠? 이걸 달리 말하면 뭐가 되는 거야? 구조 기능주의. 됐습니까? 사회를 이렇게 보았다 까진 거야, 일단. 여기까지. 그렇죠? 어. 머트는 사회를 이렇게 보았다. 두 번째, 그리고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됐죠? 과학자 공동체 규범에 주목했다. 까지 끝. 그냥 하나.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과학이라는 제도를 분석하고자 했다. 됐지? 넘어갈게요, 다음. 자, 머트는 과학자들이 서로를 공통의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동료로 인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됐죠? 아까 얘기했던 이거지, 이거. 과학자 공동체라는 말 썼잖아, 공동체.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뭐라고? 가치와 규범을 공유한다. 됐습니까? 됐죠? 자, 16세기 이후 과학이 공인된 지식의 확대라는 제도적 목표를 성취하여 인류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과학자 공동체가 동료의 연구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규정하는 사회적 규범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거는 똑같습니다. 간단하게 문장 그냥 추려낼게요. 더럽게 쓸데없이 길게 말하네. 됐지? 이런 겁니다, 그냥. 사회적 규범이 있었다. 누구에게? 과학자 공동체에게. 됐습니까? 따라서 됐죠. 결과입니다. 됐지? 다시 한 번만 조합할게요. 머트는 그렇죠? 과학자들이 서로를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동료로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목표를 성취하고 인류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었다. 이 얘기잖아, 지금 사실상. 괜찮습니까? 됐죠? 조금만 내려가서 볼게요. 자, 사회의 다른 부문들, 여타 부문들은 다른 부문들, 일상적인 이해관계가 과학 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다음 네 가지 사회적 규범이 차단했다야. 됐습니까? 자, 여기 이해 나오지? 이거, 이해관계라고 하는 거는 이거, 이익과 손해. 괜찮죠? 그러니까, 다른 부분의 이해관계가 과학 활동에 개입할 수 없었다 얘기하는 거야. 이거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갈게. 방금 전에 이미 전제가 있잖아. 과학자들은 서로 공동체 인식을 한다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잖아. 내가 과학자야. 근데 동료 과학자가 이런 연구를 하면 나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런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치? 이런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공동체로 인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지금. 됐습니까? 자, 네 가지 사회규범 얘기 나오겠지, 이제 차례대로. 첫째, 보편성 규범. 둘째, 보편성 규범. 자, 보편성 규범은 과학적 연구의 타당성은 인종, 성별 등의 생물학적 배경이나 국적, 신분 등의 사회적 배경과는 상관없이 생물학적 배경 X, 사회적 배경 X, 순수하게 비인격화된 정당화 기준에 따라 평가된다. 됐죠? 아하,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적 연구를 얘가 어느 나라 사람인데, 그쵸? 무슨 인종인데, 무슨 성별인데,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냥 객관적으로 본다. 뭐, 당연한 얘기잖아, 이거. 근데 사실상 이거는. 됐죠? 말을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 우리 전부 다 납득하기 쉬운 내용이네요. 두 번째, 공유성 규범. 됐죠? 이것도 당연한 얘기네요. 모든 과학적 발견은 사적 소유 안 됩니다. 됐죠? 나만 아는 과학 이론 이런 거 안 된다고. 개방적 교류해야 되고요. 공유되어야 한다. 됐죠? 넘어가야 되겠죠? 모든 과학적 발견은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과학자 공동체의 집단적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소유하는 거 안 된다고. 바로 발표하고 바로 공개하고. 그렇죠? 뭐 이것도 뭐 납득하기 어렵지 않네요. 다음 갑시다. 탈이해관계 규범. 세 번째죠. 과학자가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를 수행하거나 동료의 연구를 평가할 때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진리 탐구 자체만을 추구한다. 넘어가도 되겠죠? 음. 다음, 조직화된 회의주의 규범. 얘도 역시나 동그란 치고. 됐죠? 네 번째, 조직화된 회의주의 규범. 확실한 지식에 도달할 때까지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니고 있어야 된다. 됐죠? 이거 되게 쉽게 얘기할 수 있네요. 확실한 지식에 도달할 때까지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태도여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야? 이 분야에서 되게 권위 있는 사람이 주장한 거라고 해서 무조건 맞는 말이 아니라고. 그렇죠? 틀릴 수도 있잖아. 객관적인 근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야 된다고. 맞죠? 이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네 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규범을 전제로 하여 과학자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는 거라고. 됐죠? 넘어갑시다. 자, 머트는 비록 이 규범들이 성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거 끊어 놓을게요. 됐죠? 성문화, 글로 쓰여 있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자 규범집 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져 있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 하지만 모두가 훈계와 모범의 형태로 전승이 되고요. 과학자들에게 내면화되어 있고요. 따라서 과학자들의 언행을 통해 이러한 규범의 존재를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괜찮습니까? 과학자들은 암묵적으로 이 규범을 다 지키고 있다고. 됐습니까? 네. 또한 그는 과학자 공동체의 사회적 규범이 전체주의 사회가 지향하는 바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끊어놓을게요. 됐죠? 자, 과학자 공동체의 규범이라고 하는 우리 지금 동그라미 쳤던 요거 있잖아. 됐죠? 요거는 전체주의, 됐죠? 이거는 전체주의는 배경지 조금 있어야 됩니다. 오로지 국가를 위해서야. 쉽게 얘기하면. 됐죠? 오로지 국가를 위해서. 됐죠? 오로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되게 좁은 범위예요, 이거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상 조금 쉽게 얘기하면 과학적 진리라고 하는 거, 과학적 연구라고 하는 건 범인류적인 거잖아. 맞지? 전 인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연구하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그걸 공개하는 거고. 우리나라만을 위한, 그렇죠? 우리 민족만을 위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괜찮습니까? 따라서 뒤에 나치즘이나 스탈린주의, 이런 전체주의에서는 과학이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 괜찮습니까? 자, 전체주의 사회는 복종의 미덕을 강요한다. 됐죠? 복종의 미덕 세모입니다. 그리고 회의주의를 용인하지 않는다. 됐죠? 따라서 자유로운 탐구와 비판 불가능하다.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또한 다음 넘어갈게요. 또한 독일의 나치주의자들이 과학은 민족적이기 때문에 우수한 독일 과학자와 저열한 유대인의 과학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서도 보편성의 역행은 아까 우리 보편성 있었지 앞에 보편성 규범 인종 따지면 안 되잖아 성별 따지면 안 되고 국가 따지면 안 되잖아 근데 독일의 나치즘은 그거 따졌잖아 유대인은 열등하다 막 얘기했잖아 이거 인종에 대한 얘기잖아 괜찮죠? 그래서 보편성에 역행하는 거다 나치주의자들은 보편성에 역행하는 과학이다 괜찮죠?
자, 머트는 연구의 범위를 과학이라는 사회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조건에 국한하고, 됐죠? 범위를, 요거는 체크 한번 확인합시다. 범위를 제한한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과학 연구의 범위를 마냥 자유롭게 풀어둔 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이거는 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됐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세모 쳤던 거 있지? 무조건 복종하고 무조건 따라야 되고 이거가 반대인 거잖아. 그러면은 무조건 자유로운 거? 아, 그것도 아니지, 지금.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야. 사회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조건, 됐죠? 그리고 과학을 사회적 맥락과 무관하게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서, 됐죠? 순수한 활동이라고 보았다. 자, 이로 인해 과학 지식을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는 오로지 과학 엘리트뿐이라는 인식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게 되게 특정 집단을 위한 거고 조금 더 그냥 거칠게 얘기하면 과학자들이 되게 엄청 아까 그 네 가지 규범 있지. 그 네 가지 규범을 준수하는 되게 어찌 보면 신격화된 그런 존재처럼 그려주고 있잖아, 지금. 괜찮습니까? 되게 숭고한 행위하는 사람인 것처럼 마냥. 됐죠? 왜냐면 실제로 돈 벌려고 과학 실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근데 머튼은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무조건. 약간 그런 비판인 거죠. 자, 머튼이 제시한 사회규범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과학자 공동체를 사회학적으로 이해하는데 유명한 도구다. 뭐 이런 얘기 됐죠. 머튼 이야기가 일단 가에 대한 얘기 전부였네요. 자, 나로 넘어갑시다. 1930년대 영국에서 과학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던 일부 과학자들의 대표인 버널은, 됐죠? 사람 이름 나왔네요. 버널. 됐죠? 일단 이거예요. 버널은 이런 사람입니다.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과학자야. 자, 39년에 발표한 과학의 사회적 기능에서 과학이 사회 변화의 원동력이다. 일단 네모가 이거네요. 그렇죠. 과학은 사회 변화의 원동력이다. 버널의 주장입니다. 자, 그는 과학자를 새로운 사회의 핵심이다. 권력의 중심이다. 라고 지목했대요. 과학의 잠재력은 정부가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학을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사회주의 체제에서만 온전히 발휘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괜찮습니까? 됐죠? 이거 지금 앞서서 이야기했던 거랑 반대되네요. 괜찮습니까? 어. 국가가 명령하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는 건 불가능하다. 아까 나치즘, 그쵸? 스탈린주의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지금 버널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괜찮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버널은 정부가 과학에 개입하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분야의 연구가 침체되고 중요하지 않은 분야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활발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괜찮죠? 자, 인류 복지에 도움이 안 되는 군사 연구에 지원 인력이 집중되는 것을 이러한 사례로 제시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중요하지 않은 분야예요. 군사 연구. 괜찮습니까? 됐죠? 음. 근데 이거는 바로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지금 읽고 있는 우리가 생각해도 반론의 여지가 있죠. 어. 그러면 나치즘은, 그쵸? 그러면 스탈린주의는 국가가 과학자들을 동원해서 군사 장비 만들었잖아. 맞잖아.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런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견해들은. 그렇죠? 자, 계속 가볼게요. 그는 과학이 사회의 비참한 상태를 개선하고 사람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혜택이 매우 크기 때문에, 됐죠? 이건 뭐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정부가 사회 전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연구 역량이 결집되고 과학을 조직해야 한다고 보았다. 됐죠? 그러면 이거 똑같네요. 정부가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에 우리는 조금 더
주목을 하고 넘어갑시다. 됐죠? 정부가 과학을 조직해야 된다. 괜찮습니까? 물론 의도는 좋아요. 항상. 됐지? 항상 의도는 좋습니다. 여담이지만, 그죠? 여담이지만 예전에 어디서 주워 들었던 얘기 중에 그 너네 그거 아니? 그 게틀링건이라고 하는 거 아니? 총 중에 이렇게 다다다다다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가는 총 있어요. 이거를 처음 개발했던 사람도 그 무기를 이렇게 한 명이서 몇백 발씩 총을 쏠 수 있잖아. 그러면 전쟁에 참여하는 인원이 줄어드니까 한 명만 있어도 수백 명이 총 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희생이 줄어들지 않을까? 라고 해서 발명을 했대. 근데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죽었잖아.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의도대로 돌아가는 것만은 아니니까. 그렇죠? 넘어가 볼게요. 자, 번얼은, 그렇죠? 자, 순수과학은 기술을 낳고요. 됐지? 기술과 생산의 기반 위에서 발전한다고 했어. 그렇죠? 그래서 순수과학과 기술이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라고 일단 얘기했대요. 괜찮습니까? 됐죠? 볼게요. 자, 그는 순수 과학만을 외치는 과학자들은 엘리트주의적인 위선에 물든 사람들이라고 간주했으며 끊어주시면 되겠죠? 순수 과학만 외치는 거는 비판한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겠어? 아까 전에 얘기하던 거랑 똑같은 거야. 인류의 발전, 그쵸?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에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순수 과학만, 그쵸? 인류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나는 그냥 오로지 순수 과학. 됐죠? 이거는 잘못됐다고 얘기했다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과학자들은 과학과 기술을 구별함으로써 과학의 물적 기반을 스스로 부정한다고 보았다. 비판했다는 얘기지, 결국. 됐습니까? 됐죠? 정리 한번 합니다. 지금 여기 버널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이거야. 어, 기술, 됐죠? 기술과 연관된 과학을 긍정한 거지. 괜찮습니까? 왜? 발전에 기여하니까. 맞지? 되죠? 계속 가봅시다. 사회주의자인 버널은 과학의 발전에 대해서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대요. 됐지? 요거 일단 체크 하나 합시다. 과학의 발전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한 건 아니야. 괜찮죠? 하지만 자본주의는 구조적 한계들 때문에 과학을 효과적이고 인간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얘는 자본주의를 비판하네요. 괜찮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윤지향적 성향을 지닌 지배계급이 과학자들이 행하는 연구의 방향성, 규모, 활용 등을 결정하여 비효율성과 인간성, 비인간성을 야기,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아하, 뻔한 얘기긴 하네요. 됐지? 비판했단 얘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돈 벌려고 과학 연구한다 이겁니다. 괜찮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괜찮죠? 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과학 발전 어렵다. 괜찮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국가가 주도해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국가가 투자해서. 괜찮지? 정반대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아까 우리 가에서 읽었던 거랑 나에서 읽었던 거랑. 괜찮죠? 왜? 아까 잘 보세요. 위에 잠깐만 올라가 볼게. 3페이지에.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음, 이거 벌써 나오잖아. 충돌되잖아, 지금. 그쵸? 그러니까 머트는 과학자들이, 그쵸? 이런 규범을 지킨다며. 그치?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종속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근데 방금 전에 다시 뒤로 넘어가 보면, 그쵸? 뒤로 넘어가 보면 얘는, 그쵸? 버널은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잖아. 그치? 이거 여기구나. 그쵸? 여기. 그쵸? 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머튼이랑 지금 버널은 충돌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너네한테 일단 근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되겠어? 뭐
머튼의 입장에서 번홀의 견해를 어떤 식으로 얘기할 수 있었겠느냐. 그죠? 아니면 와 달리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맞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텍스트들끼리 좀 비교가 필요하겠네요. 가봅시다. 다음 갑시다. 번홀은 오직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과학이 인간 해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치? 그래서 소련에서 과학 연구가 이루어지고 활용되는 방식을 찾아내고자 했다. 그쵸? 소련이죠. 그죠? 그러면 또 하나 잡히죠? 아까 위에 스탈린주의가 딱 여기죠? 소련? 그치? 자, 머트는 스탈린주의 사회에서는 과학 발전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그치? 근데 얘는 지금 사회주의인 소련에서 된대잖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너네한테 뭐가 옳으냐라고 걸 묻는 게 아니라 둘이 다른 얘기 했다고. 비교할 수 있으면 된다고 우리는. 됐죠. 자, 소련에서 생산 수단들은 공공의 소유였으므로 정부는 장기적인 계획 관여하며 과학자 공동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과학 발전을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능했다라고 얘기하네요. 오케이. 장기적인 경제 계획에 관여한다. 그렇죠? 과학자 공동체와 긴밀한 소통을 한다. 됐지? 자, 버널은 소련의 정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추진했던 5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에 과학자들을 포함한 것은 소련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 성과가 인류의 복지를 위해 실용적으로 활용될 기회를 서구 과학자들보다 더 많이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괜찮죠? 그렇답니다. 버널의 주장이니까 뭐, 그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막 반기를 들 필요는 없어요. 그죠? 어쨌든 계속 가봅시다. 자, 버널의 주장은 괜찮죠? 버널의 주장은 순수 과학을 모욕하고 개별 과학자들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과학에 대한 자신의 이상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금 우리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던 그것들입니다. 그래서 소련이 잘 됐냐고, 맞지? 그래서 소련의 과학이 잘 됐냐고. 근데 국가 주도였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속도나 이런 게 빨랐던 건 있어요. 실제로. 역사적인 배경에서 얘기했을 때, 과학, 한때는 소련의 과학이 리지였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미국의 과학과 소련의 과학을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 그 냉전 시대를 떠올려 보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미국이냐 소련이냐의 싸움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대표적인 걸로 미국이 달에다가 그 쏜 거 있잖아. 그죠? 달 착륙 이거 누가 먼저 하냐 이거 가지고 난리 났었던 거거든 그때 당시에. 이거 역사 얘기예요 이거는. 그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쳤을 때, 그죠? 결국 미국이 이겼잖아. 맞죠? 미국이 먼저 달에 갔잖아. 그죠? 요런 것들 어떻게 설명할 거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음. 자, 게다가 냉전 체제에서 그죠? 소련의 정부가 과학자 공동체를 탄압하며 발생된 문제들 괜찮습니까? 아하, 됐죠? 이게 보기에 제시된 거 나온다고 하잖아. 괜찮습니까? 과학자들 억압하는 거 나오거든요. 과학자들 막 못 살게 굴고요, 진짜로. 연구 결과 은폐하고요, 막. 별의별 짓 다 합니다. 왜? 국가 주도잖아. 국가가 절대적이잖아. 됐죠? 사회주의는. 자, 이런 것들, 문제점들이 부각되는 와중에도 버널은 소련을 옹호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그는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과학을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는 점에서 음, 과학 정책학이 등장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일단 읽었을 때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후대 사람들이잖아. 그치?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누구의 주장이 더 맞는 이야기로 취급당하는지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고. 맞습니까? 지금 우리 알고 있잖아. 버널은 이미 줄어들었잖아. 그쵸? 이미 그 소련의 사회는 무너졌고, 소련의 과학 역시 무너졌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미 다 틀렸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버리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 됐죠? 이건 그냥 단순히 버널의 주장입니다. 괜찮죠? 우리가 맞다 틀리다를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일단. 됐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만 조금 조의해 주시면 되겠다. 됐죠? 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정말 1대1 그냥 싸움이니까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내용 정리해 두도록 합시다.